네.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58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민주당의 진짜 오래된 뼛속부터 민주당의 그 청년 아닙니까? 네, 한번 어떠세요? 이번에는 되게 쉽게 구했습니다. 아, 농담이고, 쉬운 남자. 왜냐면 이제 새날 식구 되셨으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 새날 식구다 이렇게 하시고 또 얘기를 하니까 되게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왜냐면 또 되게 바쁘잖아요. 오늘도 네. 오전에 또 되게 핫한 이슈를 또 던지셔가지고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사실 오늘 하나로 끝내기엔 되게 그 하실 말씀도 많으시고 걸어오신 길도 되게 많아요. 그 정치 지금 한 10 몇 년이죠? 6년? 15년째 15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15년째 민주당에서 묵묵히 활동을 해온 우리 장경태, 이제 의원님이시죠? 장경태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간단히 한번 자기소개. 네. 지금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 의원이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 맡고 있고요. 청년 TF 부단장, 소확행 TF, 임대료 통신비이나 관련된 책임의원 맡고 있고요. 일지로위원회 택배 책임의원, 미래주거 추진단에서 부동산 정책 하고 있고, 내년 재보궐선거기획단, 중앙당과 서울시당 선거기획단에서 열심히 내년 재보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뱀파이어세요? 네, 이게 소속된 게 네, 너무 하나 또 많아서. 생겼네요. 전봉민 불법 비리 조사단 간사도 맡고 있네요. 네. 야, 안 그래도 이번에 그 방송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진짜 그 예리하고 그리고 오늘 이따 그래서 되게 얘기할 게 많은데 확실히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이 열정페이 아닙니까? 이거 너무 많은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24일 날까지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하고요. 25일, 26일 쉬지 않고 국회 회관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네. 와, 네.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지금 10몇 년째 일을 하시면서 그동안 의원이 아닐 때 일했던 거하고 의원이 되셔서 일했던 거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 근데 사실 하는 일 자체는 뭐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당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장소만 바뀌었지, 당사에서 국회로 장소는 바뀌었는데, 사실 하는 노동 강도는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또 좋은 점이 있다면, 국회의원은 어찌되었건 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기 때문에, 일하려고만 맘만 먹으면 정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또,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지도 않고 네, 그런 게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전국 청년위원장 그때 이제 총선 전이었으니까 오래전부터 우리 장경태 의원님 알고 지냈는데 그 전엔 그래서 연락도 그냥 되게 귀찮게도 많이 하고 뭐 그냥 찾아가갖고 맨날 그 사무실에서 괜히 막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의원님 되시고 나니까 연락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특히 지금 시국도 시국이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지내는지 진짜로 되게 오랜만에 뵌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후원금은 다 찼나요? 아직 덜 찼습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항상 이 셀럽들 의원님들 사이에서 네. 쪼랩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아직 후원금이 탈 수가 없어요. 이 후원금 이따가 이렇게 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제가 한번 감사합니다. 띄우는 네. 걸로 하고 저도 최근에 한번 후원했습니다. 최근에 또 오. 열일을 하셔가지고 후원으로 혼내드리자 이게 있거든요. 우리의 그 문화죠. 그래서 아무튼 저도 한번 또 알리는 걸로 하고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철험회에서 그 김용민 의원님, 뭐 김남국 의원님 등등 같이 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님도 계셨던 것 같고 이 철험회 그 철험회의 그 조직에 대해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긴 했지만 그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오늘 검찰청법 폐지와 그다음에 공소청법 이거에 대해서도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대략적인 그 여태까지의 과정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철험회를 설명드리자면요. 소개하자면 철험회는 개혁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소속된 의원님들은 김용민, 김남국 의원님, 황운하, 윤영덕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
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또 최강욱 의원님도 함께 활동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개혁적 의정 활동 중에서 가장 핵심은 또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요즘 검찰 개혁에 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검찰의 모습 자체가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총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정말 반개혁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검찰분들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소위 제도적 개선 사업들, 그러니까 뭐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이제 10시에 했던 기자회견도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어찌되었건 저는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소권, 그러니까 소위 공소권을 유지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 본회의에서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뭐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든지 경찰청법, 국정원법 등이 다 통과되고 개정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 그리고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좀 분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공소청법, 소위 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유지하고 있는 공소청, 그리고 이 공소청의 구성 또한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나누고요. 사실 대검의 역할이라는 게 딱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1차적으로 이 소위 재판에 대한 기소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거나 진행하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지검이 거의 대부분 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고검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하긴 하나, 약간 뭐 검찰 내에서는 한직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대검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지휘통솔하는 역할 이외에는 정말 하등의 불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 공소청에 대한 분리에 대한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요. 또 세 번째는 검사 직무에서 수사 조항을 삭제해서 이제는 이 지금까지는 특정 범죄 7가지의 특정 범죄에 한해서 수사권을 인정했었는데 그것까지도 사실 삭제하는 조항 개정안을 신설 법안이죠. 정확히 말하면 공소청법 신설 법안이고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규로 설치하는 법안인데 뭐 여러 가지 뭐 시기상조다 뭐 혹은 뭐 가능성이 낮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은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완성은 검찰권의 어떤 분리 그리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아까 검찰 개혁 3종 세트라고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공수처법이라든지 경찰청법이라든지 혹은 국정원법에 대한 개정안이 했던 이유가 검찰은 기소를 하고 경찰은 수사를 하고 국정원은 정보를 다루는 기구로서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옮기는 등의 이 검찰 개혁 3종 세트 등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10시에 기자회견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너무 길게 했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네.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철험회 분들 이렇게 딱 기자회견 하는 네네. 사진 보고 야, 뭐 그냥 든든한 거예요. 맞아요. 그 초선 분들이시잖아요. 이렇게 쫙 모여가고.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 철험회가 되게 최강욱 의원님이 또 존재감이 너무 또 뿜뿜하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최강욱 의원님밖에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은 의원님들과 그리고 저는 되게 보기 좋았던 게 또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또 함께 또 이렇게 개혁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초당적으로 협력도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게 국민들은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라는 막 여론이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공감해서 먼저 말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저렇게나 계시구나. 저도 정말 너무 든든하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말씀에 저도 공감 갔던 게 대검이 뭐 하나 이렇게 언론 보면 맨날 그 점심시간에 그 복도 맨날 사진 찍었잖아요. 밥 먹으러 가는 거. 뭐 맨날 밥 그런 거만 먹어야죠. 하는데 거기 기자들 몇 명 몰려가갖고 죽치고 사진 찍고 있고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그러니까 차관급으로 이제 그 내리는 것도 왜 도대체 윤석열이 그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장관에 맞먹으려고 그리고 뭐 대통령 위에서 놓으려고 하는 것도 납득하기가 어려웠는데 아마 오늘 그런 어떤 활동, 오늘 이 발의하신 것과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많은 지지자분들이 지금 응원의 댓글 남기시지 않을까. 이럴 때 또 이제 후원금 한번. 후원 혹시. 사실 이 검찰총장은 어찌됐건 이 약간 외청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법무부의 산하기관으로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죠. 그런데 만약에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든지
육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면 그건 반역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총장이 뭐라고 법무부 장관 지휘를 안 받는 건지, 그리고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라고 한들 임기가 있으면 징계받을 수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냐. 일단 어찌되건 뭐 재판부에서 가처분 인용을 그렇게 했으니까 솔직히 납득은 안 가지만 어찌되건 이 과정에서 저는 이 많은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좀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소위 권력기관, 소위 4대 권력기관을 했던, 예를 들면 예전에 보안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무사죠. 군대, 그리고 안기부였던 국정원, 그리고 경찰청 치안본부, 이근한 같은 고문기술자가 있었던 치안본부,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이 권력기관이 검찰인데, 이 세 개는 보안사도 해체됐고, 치안본부도 해체됐고, 안기부도 해체됐는데,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까 잠깐 달타령님께서 말씀도 주시긴 하셨지만, 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민주당에 소위 말해서 회초리를 드셨어요. 지금도 아직 답답해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그 마음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낙연 대표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게 2만 1,000명이 넘는 당원이 가입을 확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심이, 그리고 또 특히나 전국 청년위원장으로서만 활동하시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또 전국 청년위원장으로서 하시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요. 딱 처음 들어가갖고 물론 오래 해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막 배워가는 시기일 텐데, 이런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특히 이런 마지막 남은 엄청난 권력기관과의 이런 싸움이 쉽지 않을 텐데, 전 그래서 후원 이거 좀 한번 다시 띄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댓글에 분명 남기실 거예요.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예, 여기 이렇게 후원 안내 농협 301-0271-426881. 왜냐면 이렇게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은 후원으로 혼내드리고, 또 못할 때는 회초리도 들고,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떠세요? 부담되고 그러진 않으세요? 아니요, 부담은 안 되고요. 오히려 좀 힘이 부족한 게, 부담보단 부족한 게 오히려 아쉽고요. 하지만 이제 어찌되건 민주당에 170석 이상의 의석이 있고, 또 국민들께서 또 지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과정이나 앞으로 많은 공정경제 3법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개혁 작업들은 계속 이어져나 봐요. 네. 네, 아니, 주변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속상하고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내가 그렇다고 지금 국민의힘 찍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오늘 되게 보고 힘이 많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께서 실망하시는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혁을 할 때 가장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특히 경제적 위기를 가지고 정치적인 혹은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혹은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 정말 많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검찰 개혁이라든지 공정경제 관련된 입법 개혁 과제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야죠. 근데 이게 언론이 지금 굉장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깥의 분들이 보시기에는 되게 여기서 아무리 개혁적인 목소리가 나와도 차단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그래서 내부의 분위기가 조금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방금 제가 소개할 때도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코나 전기차 리콜하고, 또 택배 책임의원 맡아서 택배 생물법 통과 촉구하고, 또 전범민 의원 건 이제 폭로하고 했는데, 열심히 해도 잘 기사가 안 나잖아요. 네. 아마 이 당직사병 5,000명에게 당직사병으로부터 고발당한 게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만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국회의원 됐더라 하길래 나 나름 그래도 화제의 지역구였고 나름 방송 출연도 했는데 그거 이제 알았냐 그랬더니 너 당직사병으로부터 고발당한 거 기사를 봤다. 그래서 야, 너 5,000명의 조직을 이끌고 있냐 그러길래 5,000명의 조직이 있으면 제가 이러고 가만 안 있죠. 그 5,000명 중에 한 명이 접니다. 네.
저희 아이들입니다. 해명.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당직사병님. 네. 네, 아무튼 진짜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이, 그러니까 이 다음은 이제 언론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 또 재벌기득권개혁 아직 갈 길은 먼데, 그리고 하실 일도 아마 많으실 텐데, 평소에 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해당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다 찾아가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좀 관심 가고 좀 좋아하고 이런 의원들이 있다면 뭐 페이스북 팔로우를 한다든지, 뭐 특히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도 되게 짧게 간략하게 영상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구독도 하시면서 소식 팔로우업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네. 또 민원도 넣고. 너무 아쉬운 게 제가 페이스북을 계속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많은. 특히 저는 약간 청년, 청소년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언론에는 진짜 안 나더라고요. 청소년 제가 여가위도 이번에 12월부터 겸임하고 있어서 네. 청소년과 여성 또 다문화 정책도 관심 있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청소년 관련 사다리법을 발의하거나 의정 활동을 해도 전혀 기사로도 안 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게 언론에서 안 다뤄져서 그렇지 올해에 굉장히 좀 이루어진 게 많았거든요. 사실 이게 아직 1년이 채 안 됐잖아요. 지금 21대 그렇죠. 국회가 된 지. 근데 저는 이제 안진걸 소장님이 계속 엄청 열심히 하시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확행위원회에서도 하던 건데 이제 박스에 손잡이 다는 거 이게 사실 칼집 하나 내는 게 왜 이렇게 어렵나 했던 것들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이런 작은 개혁들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큰 게 워낙 있다 보니까 이게 눈을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정말 아주 이루어진 것들이 작은 것들이 정말 체감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도 한번 많은 분들이 저는 좀 1호 생각해 법안이 청년 정치 사다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정치에 혹은 출마하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이 낮아져야 되는데 제가 정치자원법 개정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지방의원 후보자의 후원회를 둘 수 있게. 그러니까 지방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셔도 후원회를 둘 수 없으니까 정말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 출마를 해야 되거든요. 다 빚더미에 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분들이 후원회를 좀 둘 수 있게 하자. 후보 또한. 그래서 정말 지지하신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출마하실 수 있도록 뭐 그런 법안도 발의했는데 이번에 본회의 통과해서 2년 뒤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 네. 진짜 큰일 하셨네요. 그게 네. 제일 제 최고 목표였어요. 후원회. 네. 오. 진짜 이런 좋은 일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아직도 전할 내용이 참 많거든요. 다음으로 전복민 씨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짧게 말씀 주시긴 하셨지만 최근에 전복민 의원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고 이런 거야말로 이건 아빠 찬스라고 표현하는 것도 되게 축소시켜주는 듯한 정도의 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반가운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보는데 보니까 또 우리 장경태 의원님이 또 맹활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한번 그 배경들을 쫙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어떻게 그걸 관련해서 이렇게 좀 알게 되신 건지. 일단 전복민 의원 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가 국토위 소속인데요. 부산광역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복민 의원과 관련된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이 21대 국회의원 재산 1위세요. 네네 맞아요. 재산 1위신데 어떻게 재산이 저렇게 많나 이렇게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보도 받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MBC 스트레이트 팀과 함께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조사하면서 알아갔던 의혹들이 대부분 다 의혹으로 끝나지 않을 상황들이 많았고 그래서 저도 국정감사 10월 13일 날 국정감사 때 부산 시장 대행한테 질의를 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 또 이 MBC 스트레이트 통해서 방송이 됐는데 전복민 일가가 지금 어찌되었건 이 일가족이 하는 건설사들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인허가 특혜 같은 경우 네. 이진베이시티라고 1조 정도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1조 정도 사업을 이 주거 용도 비율 좀 너무 자세하게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용적률도 향상되는 특혜를 받고 또 용적률 특혜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인허가 작업들이 필요한데 한진중공업이라고 대단히 큰 회사죠. 한진중공업은. 네. 예. 한진중공업이 10년간 이 발목 잡혔던 인허가를 불과 1년 만에 초고속으로 풀고요. 또 주택건설 사업 승인도 5개월밖에 안 걸리고요.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2015년 전복민 현재 국회의원이
부산시의원 3선 의원일 때 네.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있다. 너무 심하게 이 특혜다라고 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밝혀집니다. 뭐 소위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조건부 기여를 했다든지 그리고 서구청과 부산 서구청과 부산시청이 딱히 거기에 대한 논쟁도 안 하고요. 사실 그러니까 약간 묻고 간 거죠. 소위. 그리고 제척이나 회피를 해야 되는 사돈이 이 당시 부산시청 주택국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산에 주택 담당을 하시는 총괄 국장이셨고 이 어떤 인허가와 이 용적률 향상과 이런 논의들을 할 수 있는 부산시 공동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위원으로 또 참여를 하세요. 또 이 아버지의 회사의 동양인, 고향 친구인, 고향 친구나 이제 고향 사람인 이 기후환경국장이 이 당시 환경영향평가, 그러니까 너무 이 건설을 할 때는 이 건설 평가만 한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뭐 교통영향평가도 받고요. 근데 이 당시 환경영향평가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퇴직 이후에도 부회장으로 지금도 불리면서 네. 출입을 하시는 사례들이 나왔죠. 그리고 또 이 부산시의원 활동 당시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소위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변경 권한, 지구 단위라고 그러거든요. 뭐 용적이 네, 완화하거나 네, 네. 용도 변경이거나 종상향하거나 이런 것들 다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하는데 이때 이 권한이 있는 부산시의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닌가. 그리고 아버님의 건설회사가 1985년도부터 활동을 해왔는데 소위 두 번째 회사가 2009년에 탄생을 하고요. 부산시원으로는 2008년에 되거든요. 2009년에 만들어진 회사가 처음에는 뭐 3, 40억대 작은 매출을 기록하다가 2016년 돼서는 불과 몇 년 만에 이미 1000억대가 넘어가기 시작하고요. 2011년에 만들어진 회사도 처음에 2, 30억에서 또 2016년을 딱 기점으로는요. 아버지 회사와 동생들의 두 회사 해서 총 3개 회사가 다 1,500억대의 매출을 찍습니다. 엄청나죠? 뭐 네. 그거는 매출로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해 매출로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한 3, 4년치를 합치면 1조가 넘어요, 매출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봤고 뭐 여러 가지 거기 이 PF사라고 하는데 뭐 이 소위 IJ 동수라는 것도 사실 이 아버지 회사와 동생들의 회사가 10, 45, 45로 지분도 함께 소유하고 있고요. 같은 건물 사용하고 있고요. 네. 같은 층 사용하고 있고요. 뭐 말해서 뭐 하나 싶은데 어쨌든 이런 정도의 총 한 8가지 정도의 의혹들이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신고한 재산이 914억인데요. 여기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 같은 경우는 이미 국세청에서 2013년도부터 편법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증여세를 납부했을까? 이거는 아마 오늘 이제 부산 경실련에서 경찰 고발을 했으니까요. 아마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는 기자를 매수하기 위해서 3천만 원 뇌물을 제공하려고 했던 김영란법 위반이거나 보도 무마 청탁의 네. 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너무 많아서 이게 제가 설명하는데 사실 지금 다 뺐어요. 지금 뭐 네. 그런데 제목만 읽었거든요. 안에 내용 다 빼고 근데 그래도 엄청나게 많네요. 이슈가. 와. 네, 진짜 이걸 안 보신 분들은 이 스트레이트 2편, 전복민 편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저도 그때 봤을 때 이게 그 비주얼적으로 또 딱 다가오는 게 있잖아요. 숫자가 저도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정말 그 단시간에 이게 확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저는 일감 몰아주기만 들어봤는데 일감 떼어주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개념이. 근데 이제 정말 그 아빠 회사로부터 아들들의 회사로 이걸 다 재산이 이제 거의 이전되다시피 하는데 근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기자한테 얘기하실 때 보면 이게 증여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증여세를 안 냈다는 소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내가 3개 줄게, 내가 챙겨줄게, 좀 봐줘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한두 번 해봤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예를 들면 초기에 정말 별다른 실적도 없는 회사가 2013년에 갑자기 200억대의 매출이 발생한다든지 근데 이 매출이 아버지 회사로부터 하청받은 공사의 매출이었고요. 2014년도 매출 506억 가운데 60%가 아버지 회사로부터 받은 도급공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일감 이거는 떼어주기 몰아주기라고 볼 수 있죠.
60%이 회사 한 회사의 매출의 60%면 과반 이상이 뭐 아버지 회사로부터 받은 도급공사면 그건 진짜 일감을 합법적이 아니 불법적으로 이렇게 그 소위 몰아주는 그런 행동이었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한진이라는 회사가 저희가 대부분 다 알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그쵸. 근데 그 회사가 못했던 걸 이 회사가 진짜 단시간 만에 통과시키고, 근데 이게 도대체 이 회사가 저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회사였는데 이런 권력을 사용했다고 하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렇죠. 한진중공업이 10년이 걸려도 안 되던 걸 이 회사가 1년 만에 규제를 풀고 5개월 만에 건설 사업 승인을 받으니까요. 뭐 이건 뭐 전무후무한 일이죠. 네, 네. 이게 짧아서 되게 단시간에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그걸 승인받는 과정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주택 비율을 뭐 몇십 %로 해야지 이윤이 난다 이런 식으로 서류가 다 꾸며져 있는데 그게 좀 말도 안 되는 서류였고 주택 되게 비율도 원래 5대5여야 되거든요.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 50대50으로 해야 되는데 주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입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걸 80%까지 늘려요. 네. 근데 처음에 80%를 신청했던 게 아니라 원래 90%를 신청했다가 이건 말도 안 되니까 80%로 낮춘 거예요. 그래서 주택 비율도 80%로 낮추고 근데 주택 비율을 80%로 낮추면 용적률을 이제 좀 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650%로 용적률을 깎았는데 거기에 또 250% 특혜를 줘서 900%의 용적률로 짓게 돼요. 그래서 총 이 이진베이시티의 용적률이 866%인데 이건 뭐 650을 넘어가는 뭐 엄청난 특혜죠, 사실. 네. 뭐 말도 안 되는. 네, 그렇습니다. 참. 네, 아니 이게 근데 약간 한강도 그렇고 여기 부산 바닷가도 그렇고 좀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떻게 보면 이 좋은 뷰를 정말 그 사람들 앞마당처럼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층의 빌딩을 지어서 돈 없는 사람들은 거기 구경도 못하게 거기를 다 정말 장벽처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최소한 뭐 일조권이라고 보통 집에 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바다를 볼 수 있는 권리도 있겠죠.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고층 빌딩이 바닷가 앞에 세워지면 소위 그 앞에 있는 해수욕장과 그 해변은 그 아파트 사용하는 주민들의 정원처럼 이용되는 거죠. 뒤에 계신 분들은 아예 이제 바다를 볼 수도 없고요. 그런 햇빛도 당연히 남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도 가리는 것이고요. 너무나 특혜가 많죠, 사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용적률 860% 정도 되면 이 초고층 아파트라는 얘기인데요. 그것 또한 엄청난 특혜죠, 사실. 그 전복민 씨 얘기가 나오면서 그 박덕흠 씨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막 지금 속이 터지고 막 짜증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실 텐데 향후에 혹시 어떻게 이걸 좀 국회 차원에서 대처를 해가실 계획이세요? 뭐 일단은 이 시민단체에서 경찰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경찰이 아마 이제 수사를 시작할 거고요. 검찰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증여세 관련된 세무조사를 해야 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그래서 이 전복민 불법 비리 조사단을 꾸렸어요. 그래서 우리 김혜재 법률위원장님이 단장을 맡고 제가 간사를 맡았고요. 우리 조사위원으로는 법사위의 김용민 의원님, 행안위의 오영원 의원님, 정무위의 민병덕 의원님, 그리고 국방위의 박성준 의원님들이 우리 위원으로 위촉했고요. 또 우리 부산 전복민 의원과 경쟁했던 변호사가 있습니다. 강용경 네.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님이 우리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그래서 중앙당의 조사단과 부산시의회에서 이 건설 토목 관련된 이 불법 비리 적발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산시의회 특위와 또 부산시당에서 비리 제보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를 통해서 지금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15가지 정도에 대한 의혹을 제가 조사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아무튼 소명이 되는 대로 또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이 부산 시민들께서 정말 분노하셔야 되는 게 부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이해관계로 끈끈하게 얽히고 얽혀 있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많은 개발 이익들이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특정 기득권 세력과 몇몇 특정 건설사들의 배를 불리우는 걸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절대 속거나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와, 진짜 쫙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이거는 우리가 뭐 하라 그래도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그 어떤 만행을 저질러 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 여태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고, 실제로 뭐 다른 의원들이 또 뭐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박덕흠 때도 그렇고 이번에 전봉민 때도 그렇고 그냥 탈당하면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근데 민주진영의 그 국회의원들이나 뭔가 이런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지금 조국 전 장관님 사퇴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1년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물고 뜯으면서 왜 정작 박덕흠이나 그 전봉민 씨는 저기 아무런 뭐 국민의힘과는 지금 이제 연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지도 납득이 안 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장경태 의원님이 내년쯤에 또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추가적으로 내년쯤 돼가지고 저희가 안 그래도 강윤경 그 변호사님도 한번 모실 거거든요. 그 이후에 또 진행되는 과정들 한번 또 추후에 다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이제 언론 얘기 좀 하고, 또 원래는 이런 현안보다도 우리 장경태 의원님 청년 이야기 막 이런 사다리 놓고 이런 제가 아니에요. 또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사다리는 저 혼자 열심히 놓고 있겠습니다. 제가 사다리법으로 제가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1호 사다리법이 청년 정치 사다리법, 2호가 청소년 사다리법, 3호가 청년 주거 사다리법 발의했고요. 앞으로 청년 뭐 금융 사다리, 창업 사다리, 사회 안전망 사다리를 쭉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특출난 것도 없는 평범한 또 청년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롭고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저는 사다리법 놓고 다니려고 합니다. 네. 야, 참 진짜 이런. 근데 아무튼 저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저 혼자 열심히 놓겠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사다리는. 왜 언론에서는 네. 이걸 안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면 안 건드리거든요. 네. 뭘 해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언론에서 딱 때리는데. 네, 사실은 이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언론에서 이제 왜곡을 자꾸 시키고 외면하고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또 그 윤석열 탄핵 이슈가 막 올라오면서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한 걸 봤거든요. 이낙연 대표님이 뭐 전날 신중하게 좀 멀리 뭐 이렇게 생각하라 했는데 뭐 초선 의원들이 마치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좀 그 내막에 대해서 좀 팩트가 어떻습니까? 뭐 반란 일으킨 거예요, 그것도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일단은 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왜 나오게 됐는지부터 짚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소위 검찰개혁하라고 임명을 했는데 검찰개혁을 안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 소위 부여받은 임무에 대해서 임무를 망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소위 근무 태만이죠. 어떻게 보면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당연히 징계 사유죠. 이미 징계 받고도 끝날 사안인데,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법무행정 지휘권한을 사용해서 제대로 역할과 임무를 못하니까 징계를 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징계위를 통해서 줬는데 법원이 갑자기 가처분 인용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개혁을 하고 했더니 검언 유착에 대한 의혹을 받고 또 일가와 측근에 대한 보호를 하는 의혹을 받고요. 의혹이라고 해야 됩니다. 판사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뭐 한두 개가 아닌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검찰총장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큰 틀 내에서 제도적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지, 윤석열 총장이 그 중에 좀 열심히 하는 정말 공무원이길 바랬던 거죠. 근데 열심히 안 하는 공무원인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저희가 징계를 했는데, 탄핵 또한 마치 언론에서는 엄청난 것을 마치 행사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은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이고요.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줄 수 있듯이 또 사법부가 가처분 혹은 본안 재판을 통해서 어떤 이 권한을 뭐 인용하든 기각하든 권한이 있듯이 입법부도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아니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다 이 입법부의 권한이거든요.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마치 입법부가 그 권한을 사용하면 엄청난 일인 것처럼
엄청난 일이긴 하죠. 근데 그게 불법인가요?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가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실망감은 크지만 실망감을 이 탄핵으로 표출하지 않을 뿐이지 저희가 뭐 그걸 권한을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다거나 그게 마치 뭐 탄핵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범죄행위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네. 언론에서 약간 너무 프레임을 잘못 잡고 있다고 보고요. 어찌되었건 저희는 오늘 이제 공소청법 발의했듯이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대한 제도적 개선으로 초점을 맞춰서 소위 그런 거죠. 아니, 너무 띄워줬다. 아, 너무 우리가 깜도 안 되는 사람을 너무 언급을 네. 해서 굳이 그럴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몰랐는데 지금 그 옷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뭐 끌었는데 걔 목줄 끌고 갈 그 때 목줄 끄는 느낌으로 아니 왜 이 옷 제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유 죄송합니다. 아, 이거 보색. 아마 그런 댓글 분명히 올라올 텐데 아마 그런 그러게요. 미리 아 이거 몰랐네요. 아니 패션 센스가 비슷한가요? 약간 취향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저기 보이는 사진이 네, 또 자료 사진까지 나오는데요. 야, 이 센스 우리 황희두 우리 선수의 또 센스가 어떻게 저 정도라니 실망스럽네요. 네, 여리야 공수처 가자.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아무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지금 그 내부인 윤석열 2, 막 3, 100, 막 대부분이 또 제2의 윤석열을 꿈꾸고 있을 텐데 그것보다도 이제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저도 되게 공감이 갔고 이게 또 말뿐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또 이런 철험회에서 성과를 내고 물론 또 이게 시작이겠지만 그런 점에서 전 진짜 특히 초선 의원님들이 확실히 좀 되게 감각이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뭐 다른 분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확실히 지금 시대적 요구가 어떤 건지 또 그거랑 별개로 뭐 또 전용기 의원이라든지 또 민생이라든지 막 이런 거 다 챙기는 분들이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180석의 힘이 이런 게 아닌가 뭐 그냥 뭐 물론 때론 한 군데로 힘을 합쳐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각자 섬세하게 경제도 챙기고 뭐 민생 막 이런 거 다 챙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다 마음에 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건 충분히 또 존중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 개혁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인데 이 코로나 위기가 안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뚜벅뚜벅 큰 걸음을 이어가야 되고요. 방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제가 이제 저도 글을 썼는데 검찰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라고 썼어요. 그 이유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국민도 아니고 검찰 조직도 아니었고 자기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거였군요. 그동안의 검찰총장들을 쭉 살펴보면 이 검찰이란 조직에 해가 되는 거나 혹은 검찰의 이익이 줄어들 것 같으면 검찰총장 스스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해왔거든요. 예를 들면 수사지휘를 받는다든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다든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할 위험이 있을 때는 검찰총장이 다 옷을 벗고 사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절대 사임 안 해. 끝까지 버텨 그냥. 아주 어떤 잘못과 위협과 이 자기 가신들이 다 내쳐줘도 끝까지 버티는 거죠. 나에게 충성하는. 검찰이 해체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뭐 그래서 너무 아쉽고 그래서 야 검찰총장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거론 안 할 텐데요. 가장 이 슬픈 건 국민의힘이죠. 저희가 지금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지금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말 오늘 또 어제죠. 우리 정말 대단한 우리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사법부를 향해서 정치적 견해를 말하라고 그렇게 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말씀을 하시지 않나.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친히 또 밀봉한 친서로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들한테 역사의 죄인이 된다, 역적이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협박 편지를 보낼 정도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와 우리 또 비대위원장이 열심히 또 정치적 활동을 하고 계셔서 좀 안타까운데요. 어찌됐건 이 야권의 대선 주자 1위는 검찰총장이 하고 있고 야권의 서울시장 1위는 또 다른 야당 대표가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103석인데 102석이죠. 한 명 탈당했으니까 또 102석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주 그러니까
정말 그 조영 원내대표나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말 이 뛰어난 전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직 지금 국회가 개원한 지 6개월이나 지났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추천 몫에 이 국회 부의장도 없고요. 공석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입법 독재를 하니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18개 상임위 중에서 7개 상임위를 그것도 정말 저희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 싶었어요. 솔직히 뭐 교육인이 정무인이 국토인이 이런 알짜 상임위원장을 다 준다 했어요. 만약에 국토위원장 줬잖아요. 그럼 그 국토위원장이 상임위에서 만약에 막으면 만약에 저희가 회의를 통과 못 시키면 결국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그러니까 330일이나 기다려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본회의까지 가려면 절차도 까다로워지고 이 상임위 7개에서 주요 뭐 정무이면은 공정경제 3법 통과 안 됐고요. 국토위원장 받았으면은 부동산 3법 못했을 겁니다. 근데 상임위원장을 감사하게도 저희한테 다 주셨어요.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공수처도 우리 주호영 우리 원내대표님 공수처가 필요하다. 검찰이 너무 비대하다. 많은 인터뷰 하셨습니다. 정말 인터뷰 많이 하셔서 뭐 더 이상 제가 근거 자료는 넘쳐날 텐데요. 아니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벌써 지금 4개월이 되도록 공수처장 추천위원도조차 추천하지 않다가 또 추천을 했어요, 위원을. 근데 그 위원들이 자기들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를 반대했어요. 네. 아니 그러면 공수처를 구성하고자 공수처가 정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처장 후보들도 비토하고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도 비토하고 처장도 비토하고 아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개혁 당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아무튼 전략이라도 있으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과정들이 본인 스스로 제살 깎아먹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뭐 국민의힘은 아무튼 지금 아니 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뭐 정말 이 안철수 대표님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셨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막 자신만만하게 국민의힘 입당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국민의힘 가도 나는 서울시장 후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발언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도 당황스러운 거야. 이 사람이 들어올지 몰랐거든. 그래서 야 국민의힘 아무튼 얼마나 대선 후보도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고 있고 아니 말도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는 당이 최근에 민주당 180석 좋은데 뭐 했냐라는 이런 많은 질문을 짧게 요약해 주신 것 같아요. 방금 이 걸어오신 길들이 그 한창 이제 검찰 개혁 이슈는 워낙 또 이제 크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이게 뭐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이렇게 막 언론에서 자꾸 비틀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도 정말 열일하고 있잖아요. 망치를 막 이렇게 딱 치려 그러면 옆에서 막 이렇게 또 건드리려다가 또 그 고발 당할까봐 또 그런 걸 못하고 막 서로 말리고 막 아주 장난 아니던데 저는 진짜 이 방금 말씀 주신 게 민주당이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데 언론에서 그걸 안 다룬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코로나 경제 위기도 있지만 또 검찰 개혁이라는 건 대단히 큰 이슈거든요. 다른 작은 개혁적 과제들은 사실 많이 지금 통과도 됐고 뭐 본회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본회의에 제 기억 지금 그냥 어림셈으로만 해도 한 500여 개의 법이 통과됐거든요. 그 중에 제가 보기엔 90% 이상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개혁 입법들이 지금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거대한 정말 대한민국 건국 정부 수립, 건국은 아니죠. 정부 수립 이후에 정말 한 70여 년 이상, 75년이죠. 75년간 72년이죠. 이것도 틀리면 또 혼나니까 72년과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이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잡초 같은 생명력을 가진 검찰을 뽑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소위 입법부의 권한을 국민께서 180석을 만들어 주셔도 쉽지만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은 통치 구조는 3권 분립이지만 여기에 또 4권, 5권 분립이 있잖아요. 언론과 재벌과 검찰까지 하면 대한민국은 6권 분립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직도 해야 될 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작 가진 건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이 6권 중에서 대한민국 6권 분립 사회라면 우리는 2권을 가지고 있고 저쪽은 4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자면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 안심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게 그 전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개혁 당하려고 했을 때 내가 막 다 지고 사퇴하겠다 사퇴해버렸으면 적당히를 했으면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적당히 하지 않고 끝까지 가주는 바람에 막 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고 이 정당성이 부여가 되고 근데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약간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평검사들이랑 그 토론 자리를 가지면서도 그 평검사들이 이제 대통령님한테 몇 학번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아, 근데 근데 진짜 네, 근데 그걸 딱 보면 느껴지는 게 다시 갑자기 들으니까 갑자기 빡치네. 그 장면을 딱 보면 바로 느껴지는 게 감히 고졸 대통령 주제에 이런 게 저는 너무 딱 받치거든요. 그 느낌을 딱 받아요. 그러면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 자기들이 가진 카르텔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자기 발 아래에 있고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가왔던 것 뿐인데 이건 이미 이 검찰개혁이라는 어젠다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계속 몇십 년이 이어온 거잖아요. 이제 차근차근 이제 바뀌는 중이고 근데 이거를 뭐 1년 동안 내가 답답했고 2년 동안 답답해서 이게 금방금방 풀리는 사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굉장히 저는 많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잡초 같은 생명력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잡초 같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진짜.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이 아니라 검찰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그 말씀도 되게 공감이 갔고 또 이외로도 민주당이 정말 열일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또 이제 알 수 있었으니까요. 많은 분들도 주위에 이런 내용들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장경태의 청년 정치 막 이런 얘기를 막 그런 하려고 건 했는데 필요 없어. 아무도 관심 없어. 아니 그래도 좀 짤막하게 지금 이제 뭐 거의 끝나갈 시간이 돼서 아쉽지만 뭐 다음에 또 모시고 자세히 근데 그땐 또 그때 이슈가 또 막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우리 장경태 의원님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좀 평소에 못다한 얘기들 지금 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잘 키운 자식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면 지금은 잘 키운 자식이 집안 기둥을 안 뽑아가면 다행인 시대거든요. 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자식의 소득이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식의 소득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을 수 없거든요. 그 자산의 핵심은 부동산이고요. 지금 불과 5년 전만 해도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란 분이 빚내서 집 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엄청난 유동성 자산을 뭐 1,500조에서 3,000조까지 된다고 하는데 엄청난 돈을 풀면서 2016년도 가계부채 대책에 의해서 이 주택 공급이 좀 과다하니 공급을 줄이라고 하면서 2016년에만 해도 12만 호에서 7만 호 정도로 거의 45% 정도를 줄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주택 공급은 줄어들면서 이 유동성 자산 높아지니까 당연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정책을 소위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치울 놈은 따로 있고 이런 건 좀 너무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사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전 장관께서 아니 이게 빵이라면은 하루아침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내가 밤을 새서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한 건데 그걸 또 언론은 빵 떠안했더라고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절박함을 정말 모르는 청년과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들이 모르는 이런 상황들을 정말 그렇게 비꼬는 언론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요. 그러면서도 어찌됐건 주택이 좀 부족하다거나 공급이 부족해졌다거나 혹은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대부분 다 이 무주택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 아닌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대로 된 뭐 그렇다 해서 이분들이 죄인이거나 나쁜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만 본인들이 번 수입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른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100만 원 벌었으면 한 40만 원 정도 아니면 30만 원 정도 세금 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 가지 기사를 제가 인용하면서도 뭐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 재산세 200만 원 내는 정도면 200만 원 내는 사람들이 절규를 한대요. 공시지가 17억 막 이러거든요. 공시지가 17억, 16억, 17억 정도면 현 시세로 따지면 22억, 23억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재산세 200만 원 때문에 막 절규하고 고통받고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 종부세 부과 대상은 1%도 안 돼요. 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전체 뭐 저희가 뭐 세대 다 구성해 뭐 계산해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뭐 저희가 전체 이제 종부세만 부과 대상으로 하면은 한 5% 이렇게 된다고는 하는데 그게 자체가 국민들에게 전체가 다 이 소위 고통으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오래 살았거나 주거 1주택자가 오래 살았을 경우에는 이 부가 세금도 뭐 40만 원 정도에서 10만 원 정도 줄어들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 감세하는 혜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언론에서 마치 뭐 세금 폭탄 이렇게 자꾸 이어가는데 절대 그건 사실이 아니다. 가짜 뉴스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인 부동산 3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시기는 내년 6월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우리가 걱정하거나 혹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시 우리 장경태님은 진짜 옛날에도 느꼈지만 말씀도 워낙 잘하시고 이게 단순히 말로 이렇게 뭐 이렇게 기교 부린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철학이 그렇게 견고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은 비록 얘기를 다 못했지만 또 우리 전국 청년위원장으로서 쌓아온 여태까지의 일들 그리고 앞으로 또 청년 정치를 위해 그리고 또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또 해나갈 일들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 또 빠른 시일 내로 모시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청년 얘기하라 했더니 또 부동산 얘기했어요. 너무 억울해서 지금.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죠. 네, 네. 청년들에게 부동산 이슈가 실제로도 중요하니까요. 네, 너무 네. 억울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청국장 58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장경태 의원님 아까 그 후원회가 아직도 다 차지 않았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또 알리려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 우리 장경태 의원님도 한번 혼줄 좀 내주시고 다음에 내년에 또 이제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연말 잘 보내시고 여기서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